여러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나이 올해 73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끔한 모습이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거리의 거지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실화예요. 제 이름은 박창수입니다. 평생을 건설업으로 살아왔어요. 20살의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로 시작해 40년 동안 성실히 일했죠.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올라와 꽤 큰 건설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전성기에는 직원이 150명이 넘었고 연 매출이 200억에 달했어요. 아내 순자와 함께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47세로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이고 둘째 아들 진수는 44세로 대형 로펌의 변호사, 막내딸 은정이는 40세로 이화여대 교수를 하고 있어요. 모두 제가 뼈 빠지게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며 키운 자랑스러운 자식들이었죠. 큰아들 민수 결혼할 때 강남에 30평 아파트 사줬고 둘째 진수 로펌 차릴 때 5억 지원해줬어요. 막내딸 은정이 박사 과정과 유학 갈 때도 7년간 생활비까지 다 대줬죠. 총 15억 정도는 자식들한테 써준 것 같아요.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자식 위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사도 잘 나가고 자식들도 다 출세했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40평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명은 참 잔인한 법입니다. 5년 전 가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경기도 김포의 대형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해온 믿었던 사업 파트너 정 전무가 프로젝트 자금 80억을 횡령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정 전무가 왜? 그날 저녁 회사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8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안 났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더 잔혹했어요. 연대보증을 섰던 다른 업체들까지 줄줄이 부도가 나면서 제가 떠안아야 할 빚이 무려 150억까지 불어났습니다. 회장님, 이제 개인 재산까지 모두 처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집까지요. 네, 죄송하지만 집까지 팔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우리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아내는 담담했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젊을 때도 전세방에서 살았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49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회사가 망했다. 사기를 당했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집까지 팔아야 할 것 같아. 뭐라고요? 우리 집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빚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 잠깐만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는 전화가 끊어졌어요. 둘째 진수에게도 전화했지만 반응은 비슷했어요. 아버지, 그건 제가 도울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저도 로펌 운영하느라 대출이 많고 막내딸 은정이는 더했어요.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저는 교수 월급으로 겨우 생활하는 수준이에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식들에게 나는 이미 짐이 되어버렸구나. 이부 모든 것을 잃다. 다음 주부터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회사 자산은 물론이고 개인 재산까지 모두 압류당했어요. 40년 동안 일궈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박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것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집 안의 모든 가구까지 가져갔어요. 아내가 아껴 썼던 찬장, 제가 아끼던 골동품,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들까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아내와 함께 30년간 살았던 우리 집, 자식들이 자라난 추억이 가득한 그 집이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보야, 미안하다. 평생 고생시키더니 이제 집까지. 아내 순자는 그런 저를 다독여줬어요. 여보, 괜찮아. 집은 다시 구하면 되지만 우리 가족은 하나뿐이야. 하지만 아내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했어요. 자식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많이 아파. 병원비가 필요해. 아버지, 제가 지금 병원 대출 때문에 힘들어서요. 조금밖에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얼마라도 괜찮아. 100만 원 정도는. 그것도 다음 주에요. 100만 원. 제가 그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를 썼는데 엄마가 아플 때 100만 원이 전부라니. 진수에게도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로펌이 요즘 어려워서 5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은정이는 아예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요즘 연구비 때문에 빠듯해서. 죄송해요. 결국 아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여보야, 미안해. 제대로 치료받게 해주지 못해서. 아내의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 때문에 아내 명의로 된 보험금마저 압류당했거든요. 자식들이 장례식에 왔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장례비는 저희가 낼게요. 민수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장례 후에 자식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아버지, 시설 같은 데 들어가시는 건 어때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면.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설에 버리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도 편하시고 너희도 편하겠다는 거지. 자식들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홀로 남겨진 임시 숙소에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고. 혼자서라도 살아보겠다고. 삼부 거리로 내몰리다. 아내 장례 일주일 후 임시로 머물던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어요. 보증금도 월세도 낼 돈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고시원 사장도 미안해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진짜로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갈 곳이 없어진 거죠. 첫날 밤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보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절망감 때문이기도 했죠.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혼잣말을 하며 지하철역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이곳 지하철 공사에
제가 참여했었거든요. 그때는 성공한 건설업체 사장으로서 뿌듯하게 현장을 지휘했는데, 이제는 그 지하철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으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새벽 5시쯤 되니까 지하철 직원이 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죄송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뼈마디가 아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요. 그렇게 거리를 헤매다가 탄천 근처 공원을 발견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돈이 없으니 뭘 먹을 수도 없었고요. 점심때가 되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공원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쓰레기통을 뒤져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그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먹다 남은 빵을 발견했어요. 곰팡이가 조금 폈지만 뜯어내고 먹었습니다. 그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단맛이 아니라 쓴맛이었거든요. 저녁 때가 되니까 다른 노숙자분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사업을 망했어요. 그분은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옷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입고 있었어요. 아,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가족은 없어요? 있긴 한데 연락이 안 돼요. 그분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가족이 있으면서 여기 있다는 건 가족한테 버림받았다는 얘기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시구나. 저는 이런 생활 한 지 3년째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분이 저에게 거리 생활의 요령을 알려줬어요. 낮에는 이 공원이 좋아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써요. 밤에는 지하철역 대합실이 따뜻하고요. 그리고 새벽에는 꼭 일찍 나와야 해요. 직원들이 오기 전에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무료 급식도 해요. 화요일, 목요일 12시에 교회에서요. 첫날부터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걸. 밤이 되니까 더 춥고 무서웠어요. 공원 화장실 근처에서 밤을 보냈는데 온몸이 떨려서 잠을 못 잤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소리에도 가슴이 뛰었어요. 새벽 3시쯤 순찰하던 경찰관이 저를 깨웠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경찰관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할아버지, 가족은 없으세요? 있긴 하지만 연락이 안 돼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무료 쉼터라도 알아보세요. 경찰관이 쪽지에 주소를 적어줬어요. 하지만 쉼터도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부거지에 살. 일주일이 지나자 노숙자 생활에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공원 화장실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낮에는 근처 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받아 먹고, 밤에는 지하철역이나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했죠. 옷은 점점 더러워졌고 수염도 덥수룩해졌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거지 같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양복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가 섞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피해서 지나가기도 했고요.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파서 길거리에서 동전을 구걸해보기로 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었거든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루 종일 굶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대부분은 저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겨운 표정으로 일하지, 왜 구걸이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끔 따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한 중년 여성이 따뜻한 붕어빵을 사다 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자식들은 저를 외면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할아버지, 자주 이곳에 계세요? 네, 이제 여기가 제 자리예요. 가족분은 안 계세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다시 눈물이 났어요. 있긴 한데, 저 같은 아버지는 필요 없나 봐요. 여성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날 밤, 그 여성의 따뜻함 덕분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때가 타고, 냄새도 나고. 예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은 절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어느 날 강남역 근처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부 운명적 만남.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한 젊은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 청년이 근처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따뜻한 커피를 사다 줬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든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언제부터인가 뜨거운 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할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사업을 망했어요.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았고요. 가족이 있으시면서도 있어봤자 뭐해요. 돈 없는 아버지는 짐일 뿐이에요. 청년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할아버지, 제 이름은 이준호라고 해요.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젊은 나이에 대단하네. 할아버지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창수라고 해요. 그때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창수건설 박창수 사장님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나? 아, 제가 건설업계와 일을 많이 해서요. 박창수 사장님 이름은 업계에서 유명해요. 정말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옛날 얘기야. 사장님 정말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정 전무가 도망간 그 사건요. 그래, 그 일로 모든 걸 잃었어. 준호가 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나쁜 놈 때문에.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과찬이야. 사장님 혹시 아세요? 사장님이 파산하기 전에 강원도 땅을 많이 사두셨다는 거요. 뭐, 강원도 땅? 제가 부동산 투자도 하거든요. 사장님이 10년 전쯤에 강원도, 홍천, 횡성 일대 농지를 많이 사두셨다고 들었어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맞아요. 10년 전에 강원도 땅을 여러 곳 샀었어요. 워낙 싸서 투자 개념으로 사뒀거든요. 아, 그런 게 있긴 했지. 하지만 파산할 때 다 정리했을 텐데. 사장님, 확인해 보세요.
혹시 빠뜨린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땅 얘기를 하는 거지?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보여줬어요. 강원도 홍천, 횡성 일대가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된다고 해요.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이었어요. 제가 샀던 바로 그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설마 사장님 혹시 그 땅들이 아직 사장님 명의라면 대박이에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아니야, 파산할 때 다 압류됐을 거야. 그래도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로 그 땅들이 남아있을까? 육부 숨겨진 보물. 다음 날, 준호가 저를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아는 법무사 선생님께 부탁드릴게요. 법무사가 컴퓨터로 등기부를 확인해 봤어요. 어르신, 이상하네요. 강원도 농지들은 압류 목록에 없어요. 정말요? 네, 홍천군면 농지 5만 평, 횡성군면 농지 8만 평, 평창군면 농지 12만 평. 총 25만 평이 모두 어르신 명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땅들이 아직 제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당시의 가격이 너무 싸서 채권자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평당 1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주르노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사장님, 그럼 지금 그 땅값이 얼마예요? 법무사가 계산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약 30억 정도 됩니다. 30억이요? 네, 개발이 확정되면 더 오를 겁니다. 적어도 50억은 넘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거짓 신세에서 하루아침에 30억의 부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려야 할까? 사장님 축하드려요. 이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겠네요. 준호가 진심으로 기뻐해 줬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고맙네, 준호야. 자네 덕분이야. 아니에요. 원래 사장님 것이었잖아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 가족분들한테 연락하셔야죠. 글쎄,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왜요?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자네는 아직 젊어서 모를 거야. 돈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바꾸는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모텔에서 잤어요. 준호가 모텔비를 대신 내줬거든요.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으니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이 돈을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기고 있어야 할까? 7부 시험의 시작. 30억의 부자가 되었지만 저는 며칠 더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식들을 시험해 보기로 한 거예요. 먼저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아,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그런데 민수야, 아버지가 많이 아파.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 병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아버지, 응급실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가기 무서워. 같이 가줄 수 있겠니?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요. 오늘 수술 못하면 환자가 위험해져요. 그러냐?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버지 택시비는 제가 드릴 테니까 혼자 가보세요. 나중에 병원으로 갈게요. 결국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돈만 송금해주고 끝이었죠. 둘째 진수에게도 비슷한 전화를 했어요. 진수야,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질 것 같아.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아버지, 지금 법정에서 변론 중이에요. 끝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연락이 없었어요. 막내딸 은정이에게도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지금 학회 발표 중이에요. 정말 급하시면 119 부르세요. 119를 부르라고 제 자식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결국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갔어요. 사실 아픈 것도 아니었지만 자식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만 받고 나왔어요.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특별한 이상은 없으세요. 그런데 가족분은 안 오세요? 다들 바빠서요. 어르신 같은 분들 많이 봐요. 가족들이 바쁘다고 하면서 잘 안 와요. 안타까워요. 간호사도 안쓰러워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와서 혼자 길을 걷는데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30억이 있어도 외로움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또 다른 시험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팔부가혹한 현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해보기로 했어요. 각각 다른 이유로 세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큰아들 민수에게. 민수야, 아버지가 폐렴에 걸린 것 같아. 기침이 너무 심하고 열도 나고 입원해야 할 것 같은데. 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 아버지, 제가 지금 아내가 임신해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조금밖에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50만 원 정도는. 50만 원. 제가 그 자식 의대 보내느라 2억을 썼는데 아버지가 폐렴에 걸렸을 때 50만 원이 전부라니. 둘째 진수에게는 다른 이유로 연락했어요. 진수야, 아버지가 무료급식소에서 음식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것 같아. 배가 너무 아파서. 아버지, 그런 데서 음식 드시면 안 되죠. 먹을 게 그것밖에 없어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제가 요즘 로펌에서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냐? 죄송해요, 아버지. 상황이 좀 나아지면 연락드릴게요. 막내딸 은정이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은정아, 아버지가 길에서 넘어져서 다쳤어. 다리를 못 쓰겠어. 아버지, 많이 다치셨어요? 병원에 가봐야 알 것 같은데 혼자 가기 힘들어서. 아버지, 저 지금 중요한 논문 마감이 있어서요. 이번 주는 정말 바빠요. 그러냐?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음 주에 꼭 연락드릴게요. 세 자식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돈은 조금씩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직접 와서 돌봐주지는 않겠다는 거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들에게 나는 정말로 짐이구나.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으니까요. 구부 마지막 시험과 충격적 진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정말 극단적인 시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세 자식 모두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살기 힘들어서 한강에 가려고 한다.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연락한다. 이 문자를 보내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누가 먼저 연락을 할까? 30분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조용했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그때서야 은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문자 받았는데. 은정아. 아버지, 설마 정말 그런 생각하세요? 더 이상 살 이유를 모르겠어.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너희가, 언제부터 너희가 있었냐? 은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갈게요. 어디 계세요? 그때 민수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그런 문자를. 민수야, 아버지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진수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결국 세 자식이 모두 탄천 공원으로 달려왔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모인 거였죠. 아버지, 세 자식이 동시에 제게 달려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아버지, 왜 이런 생각을 하세요?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은정이가 펑펑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저희가 잘할게요.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민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정말이냐? 체면은 어떻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제일 중요해요. 진수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못난 자식들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비록 극한 상황에서였지만 자식들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남아 있었구나.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얘들아, 그럼 아버지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 아버지. 만약 아버지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니? 세 자식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그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아버지가 편안하게 쓰시라고 해야죠. 정말이냐? 네, 당연하죠. 진수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관리 같은 것만 도와드리고요. 관리, 왜 너희가 관리를 해? 아,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편하시게요. 은정이도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그냥 아버지가 건강하게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말들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10부 놀라운 반전과 마지막 선택. 그날 밤, 세 자식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난 자식들이었어요. 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매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살게요. 진수도 다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자주 안부 여쭐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은정이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비록 늦었지만
자식들이 뉘우치고 있구나.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왔다고. 얘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뭐예요, 아버지? 사실 아버지에게 돈이 좀 생겼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강원도에 땅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비싸져서. 얼마나요? 민수가 급하게 물었어요. 30억 정도.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제 자식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이야. 그럼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진수가 물었어요. 너희들이 돈 때문에 변할까봐. 아버지, 저희는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정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새 자식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럼 이제 좋은 곳으로 이사하셔야죠. 그 돈으로 펜트하우스도 살 수 있겠어요. 아버지, 이런 큰 돈은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역시 나였어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얘들아, 이미 다 기부했다. 뭐라고요? 세 자식이 동시에 외쳤어요. 아버지, 농담이시죠? 진짜야. 노숙자 쉼터와 독거노인 단체에 모두 기부했어. 민수가 얼굴이 새파래져서 말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저희한테 상의라도 하시지. 상해? 내가 거지였을 때는 관심도 없더니 돈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상의하자고? 진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30억을 혼자 결정하시면.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 거야. 은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남겨주시는 거예요? 너희한테 남겨줄 게 있어. 뭐예요? 교훈이야.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배워라. 그날 밤 자식들은 모두 실망한 표정으로 집에 갔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며칠 후 준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정말로 다 기부하셨어요? 그래, 다 했어. 와, 대단하세요. 보통 사람은 못할 일이에요. 그런가?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다시 거리로 나가야겠지. 사장님, 제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실래요? 경험이 풍부하신데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늙은이를? 네, 정말로요. 월급은 많이 못 드리겠지만 사무실에서 지내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저는 준호의 회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에필로그 진정한 부와 가족의 의미.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준호의 회사에서 고문 역할을 하며 살고 있어요. 월급은 200만 원 정도로 많지 않지만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회사 사무실 한편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는데 예전 40평 아파트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요. 준호는 저를 친아버지처럼 모셔줘요. 사장님,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 괜찮아. 사장님, 건강검진 받으러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제 친자식들은, 자식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처음 몇 달은 원망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가끔 전화를 걸어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후회 안 하세요? 그 돈이면 얼마나 편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후회 안 해.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특히 막내딸 은정이가 먼저 변화를 보였어요. 아버지, 제가 요즘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 네. 아버지가 기부하신 단체에서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돈보다 중요한 게 정말 많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도. 은정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정말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딸이 되고 싶어요. 요즘에는 은정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안부를 물어요.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나누러 와요. 진수도 변했어요. 요즘에는 가끔 노숙자 쉼터에 와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배운 게 있어요. 뭘? 돈을 벌기 위해서만 변호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걸요. 민수는 아직 많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안부 전화는 해요.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고 믿어요. 가장 큰 변화는 준호예요. 저를 만나고 나서 자기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기 시작했대요.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부모님께 소홀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 네. 이제는 매주 부모님께 안부 여쭙고 용돈도 드리고 있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지금 저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은 없지만 마음이 풍요로워요. 매일 준호와 함께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기부한 30억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뿌듯해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노숙자 쉼터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사장님 덕분에 따뜻한 잠자리에서 잘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자식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계세요? 돈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자식들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요. 제가 2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변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용기도 필요해요. 그래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준호 같은 젊은이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모든 걸 잃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전히 부자 사장으로 살고 있었다면 준호의 진심을 볼 수 있었을까요?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제 돈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거기서 만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런 할머니를 만났어요. 선생님, 저도 자식들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자식들도 각자 살기 힘들 거예요.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기성세대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건 아닐까요? 지금은 준호가 제 아들 같아요. 매일 아침 사장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준호야, 고맙다. 뭐가요, 사장님? 자네가 있어서 나는 외롭지 않아.
사장님이 저한테 더 많은 걸 주셨어요. 진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거든요. 어제는 은정이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알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요. 뭔데? 마음이요. 아버지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해. 오늘도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준호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돈은 없지만 하루하루가 충실해요. 창밖을 바라보니 예쁜 꽃들이 피어 있어요. 돈이 없어도 이런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변을 둘러보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가족이 있으시다면 돈 때문에 다투지 마세요. 진짜 소중한 건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돈이 있을 때의 가족과 돈이 없을 때의 가족, 그 차이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안다. 박창수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돈은 우리 삶의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진정한 부는 따뜻한 마음과 진실한 관계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박창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